통해서 전제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게 이 시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볼까? 이용하게 어둠에 젖어, 그 다음에 고운의 눈길, 이런 시가 나타나 있네. 이용학 시의 기본적 특징은 뭐지? 그렇죠. 이용학의 시는 기본적 특징이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다시피 뭘 기반으로 가느냐? 그리움을 기반으로 갑니다. 뭐에 대한 그리움이냐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김소월의 시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 피어 포기포기 어둠에 젖어서 이 밤 홀로 타는 촛불을 거느리고, 자, 홀로 어둠 부정적인 거야. 어느 벌판가리 어른거리는 모습마다 검은 머리 한 그린 이 검은 머리 가슴을 덮고 숨 많은 병들어 벗도 없는 고울. 화자는 지금 어디 있어? 타양에 있단 말이야. 타양에서 지금 어떤 상태야? 병들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지. 눈은 내리고 멀리서 철길이 운다. 화자의 정서지. 결국 타양에서 병들어 있으면서 뭐에 대한, 고향에 대한 뭘 드러내는 거지? 오케이. 그리움을 드러내는 게 이 시의 특징이다. 이용하게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시를 나타내는 게 넘치게 나와 있는 어둠에 젖어라는 시가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고운의 눈길은 좀 중요한 게,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죠? 이 시가 일반적인 시랑 차이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어의 해석의 의미에 차이를 뒀다라는 게 고운의 눈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바라보느라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눈길. 화자는 뭘 바라봅니까? 눈길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나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 부정적인 거야. 덮여있는 눈길이 긍정이라고. 온 겨울 떠돌고와 부정적인 거 다 돌고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느라 눈길이야.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이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평화가 왔다. 안식이 됐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 없던 설레이는 평화로 가득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눈길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거냐?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느끼는 거다. 자, 바라보느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 보이지 않는 움직임 무슨 법? 역설법이 쓰였습니다.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기교로 드러나니 대지의 고백. 마음의 평화를 통해서 세상과의 뭐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을 열었다 이 말이지. 왜? 그 전에 마음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다른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얘는 눈길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니 다른 세상의 것들이 하나 둘씩 보이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걸 볼까? 나는 처음으로 길을 가졌노라. 소통할 수 있는 기지.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이 부분 때문이에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눈길은 긍정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이 어둠을 부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시는 어둠을 뭘로 가느냐? 둘 다 긍정으로 해석해야 돼. 왜? 자, 온 겨울에 눈이 떠돌다가 이제와 위대한 정막, 이 위대한 정막이 어둠이야.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그럼 여기서 어둠은 뭘 상징하는 거냐? 그렇죠. 마음의 안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전에는 마음속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고 한다면 지금 화자의 마음은 어둠으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어둠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264의 교목, 그 다음에 나팔꽃이야. 이렇게 시 제목이 시적 대상으로 나타나면은 화자는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교목은 뭐냐? 큰 나무예요. 이렇게. 나팔꽃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새울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자, 우뚝 남아서서, 이거 뭐야? 시련과 고난을 뭐 한 거라고 볼 수 있어? 극복한 거지. 참아 봄 꽃피지 말아라. 이걸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이때 봄이라는 건 개인적 행복은 누리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낡은 거미줄 휘두르고 시대적 상황이야. 끝없는 꿈길에 설레이는, 이때 꿈길에 설레이는, 이때 설레인다라는 건 요거야. 시대적 상황이 심민치 않다고 한다면 광복을 바라는 마음은 설레는 마음인데 그 설레는 마음을 뭐 하지 않겠다? 뉘우치지 않겠다. 이렇게. 요 시의 특징이 부정적 시어를 통해서 화자의 뭘 드러내는 거냐면 의지를 드러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라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 시험을 통해서 화자에 뭘 드러내는 거야? 의지야. 어떤 대상을 통해서, 동목을 통해서 그 어떤 실험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이거지.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육체적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뭐는 정신적 가치는 변함없이 지켜내겠다라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시에서 도굴차고랑 비슷한 유형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송수원의 나팔꽃. 이것도 이제 시적 대상이 뭐라고? 그렇지, 나팔꽃이 되겠지. 화자는 나팔꽃을 현재 쳐다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가 전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시 자체에서 본다면. 자, 바지락인데 더 그는 꼬일 것이 없이 끝이다. 끝이다고. 자, 이 인식이야. 화자가 인식하는 거야.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나팔꽃 줄기는 허공에 두 뼘이 더 자라있어. 뭐야?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팔꽃은 뭐 했어? 극복해낸다 이 말이지. 자, 꼬여있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은 어디? 아침 도어져. 이슬 몇 방울, 더 움직이는 방향 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흔들어가지고 허공을 감추고 바짓가랑 찾고 있는 것이다. 누가? 나팔꽃이. 나팔꽃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젠 포기하고 되돌아올 때도 되었거니 하고 다시 이어지는 거야.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때 다음날에 또 나가보면 메어서 달고는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속성이 바로 또 극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이젠 더 볼 곳이 없다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의 아픔도 더 한 번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는 나는 법일까? 라고 볼 수 있죠. 힘들 때, 실험과 고난이 올 때 이게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더 뭐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뭐를 통해서 바라본 겁니까? 나팔꽃을 통해서 바라보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볼까? 자, 요 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신석적인 꽃덤불은 많이 봤죠. 꽃덤불은 배경이 언제냐면 광복 후지, 광복 후. 광복 후에 꽃덤불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노래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에서 한번 보자고.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태양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긍정이지. 태양을 등진 곳은 어때? 부정적인 곳에서 이야기된다. 달빛이 비 오듯 쏟아지는 밤, 부정적 상황이지. 우리는 헐어진 성터, 부정적 공간이죠. 참으로 언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쥐어뜯으며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간절함이 되겠지. 태양에 대한 화자의 간절함의 동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 떠나버린 것, 몸을 팔아버린 것, 이런 것들이 쭉 있었고, 그런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났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작품이 언제 쓰여졌다? 광복 직후에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어. 그럼 보통의 시에서는 광복하면 좋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형태의 광복을 얻은 건 아니라는 거죠.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의 달이 아직 차거니와 광복 직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좀 더 긍정적 공간은 봄이라는 것이 언젠간 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그 언덕에 꽃덤불을 안겨보리라. 그럼 이때 꽃덤불은 뭐야?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광복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벗어난 행복한 그때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게 꽃덤불이라는 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시 한번 봅시다. 4월이라는 시인데 4월은 계절적으로 좀 재밌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면 4월의 속성이라는 게 뭐의 속성과 겨울의 속성과 뭐의 속성이 봄의 속성이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중첩되는 공간이 4월이라는 달이 되겠죠. 플라타노스의 순들도 아직 어린 염소의 뿔처럼 도단하진 않았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어떤 거냐면 겨울의 속성이 남아있다. 그러나 도시는 그들 청탑 아래 든 예언의 종을 울려 지금 파종의 시간을 아래로 춤춘다. 어떠한 모습이 있다? 봄의 속성이 있다. 깊은 상체 감던 골짜기들도 이 골짜기들은 겨울의 모습이 되겠지. 이제 낡고 허연 풍대를 풀어 올해다. 봄의 모습이 있지. 시간 대신 황궁의 빛을 얻고 우욕의 안개는 한동안 우리를 불안하는 거리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봄의 모습이야. 검은 연돌들은 떼어서 망각의 창고 속에서 넣어버리고 유순한 남풍을 불러다가 밤새도록 어린 수선들이 쳐든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개구리의 숨통도 지금쯤은 어느 땅 밑에서 불럭불럭 거릴 것이다. 아하.
봄이 올 거라는 봄이 완연하게 나타날 거라는 봄의 생명력에 대한 화자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기대 심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억도 절반, 희망도 절반. 반반이 섞였습니다. 이건 겨울의 추억이 되겠지. 봄의 희망이 되겠지. 사고는 언제나 어설프지만 왜? 완벽하게 뭐가 안 왔으니까? 봄이 오진 않았으니까. 먼 국력에서까지 해동의 기적이 울리면 또다시 우리의 가슴은 뭐하게 되어 있다? 설레게 되어 있다라는 봄에 대한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희망과 뭘 드러내는가? 설렘을 드러내는 게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쉽죠? 그 다음 갈까요? 바쁘네. 선생님이 쭉 준비가 좀 할 때는 한 30분 정도 준비를 했는데 막상 또 여러분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되는 말도 많고 설명해줘야 되는 것들도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씩 지체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3분의 2 정도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배운 작품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불안해 하니까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 자, 운동주의 참여록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이라는 건 식민차의 조국이지. 내 얼굴이 남아있는 건 요때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식민차의 상황에 대한 나의 뭐가 되게 됐습니까? 책임의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자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자조적 태도야. 나의 책임이 있다. 나는 그러니까 뭐 하겠다라는 거지? 반성하겠다 이 말이야. 자, 이게 반성 1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 반성은 뭐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뭘 반성하는 거냐면 과거의 삶을 반성하는 거라고 보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나 어느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이 언제를 이야기해서 광복이 되겠지. 이때 이 반성은 반성 2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반성 2는 미래를 뭘로 기점으로 해서 뭐 현재의 삶을 반성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현재의 삶을 왜 반성해요? 내가 지금 고작 할 수 있는 건 뭐야? 반성밖에 없잖아.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미래에 분명히 나는 또 지금의 모습을 뭐 할 것이다? 반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태도라고 볼 수 있냐면 그렇죠. 요거를 우리는 성찰적 태도다. 이렇게. 그러면 언제 어느 운석 밑으로 흘러 걸어가는 슬픈 사람, 이때 슬픈 사람이라는 건 부끄러운 나가 있겠지. 이 나가 거울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건 드디어 제일 앞에 전제에 깔았던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가 있는데 그 부끄러운 나를 뭐 할 수 있는 거지? 빼내는 일이 될 거다라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회록이라는 작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애꽃이야, 성애꽃. 성애는 실제로 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지? 그렇지, 여러분들 유리창에 피는 건데 자, 봅시다. 추의 칼날처럼 나가는 새벽, 신어고난상, 무심코 커튼을 열어보면 유리창에 피어난 황홀한 꿈. 성애꽃을 비유하는 거지.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웠을까? 성애꽃이야. 들녘의 꽃들조차 제 빛깔을 감추고 제 빛깔을 감춘다는 건 겨울의 시련과 고난의 상황이야. 시야 속에 깊이 숨죽이고 있을 때 시련과 고난의 상황. 이내 쓰러지는 여기 보면 뭐가 나있습니까? 니르바나의 꽃. 이게 바로 뭐지? 어떠한 모든 세속적인 번뇌를 극복한 어떠한 이상적인 모습. 그게 바로 뭐냐? 성애꽃이라고 보는 거죠.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놓았을까? 거기에 사람도 그렇지. 여기서 뭐가 담겨져 있어? 깨달음이 담겨져 있지. 성애꽃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 어떻게?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 시련과 고난이 끝난 자리에 가장 뭐가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있을 거다. 뭐 하는 거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 뭐를 통해서? 성애꽃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게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야 속에서 깊이 감추고 있을 때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겼을까? 한 방울 물로 스미는 불가해한 비의 꽃송이들. 이걸 통해서 화자는 그거에 대한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떠한 받아들이는 어떤 예찬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뭐가 담겨있지? 깨달음.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갑시다.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 라는 시입니다. 이 시도 한번 보죠. 여기서 무등은 무등산인데, 자, 보자고요. 가난이 한단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자, 가난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나와 있어요. 남루하다라는 건 누추한 옷자락이라고 보면 돼. 가난한 건 그냥 옷이 누추할 뿐이야.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이 누추해진다든지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가난은 그냥 단지 옷 정도가 누추할 뿐이라는 겁니다. 저 눈부신 햇볕 속에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상 같은 우리의 타고난 사입결 마음씨는 뭐 할 수 없다? 가릴 수 있으랴 서리법이지. 즉 가난이 얘네들을 가리지는 못한다 이 말이야. 겉으로는 가난할 수 있지만 마음까지 가난할 수는 없다라는 게 화자의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청산이 그 무릎 아래 지라는 지르고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 기를 수밖에 없다. 목숨이 나가서서 농해월처 뛰어드는 오후에 때가 오거든 내외 드디어 그네들도 덜어는 앉아. 어디에 앉아? 이 무등산 옆에 앉으라는 거지. 덜어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바로 뭐야? 산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 지엄이는 지엄이를 물끄러미 물어보고 지혜비는 지엄이 이마라도 짚어라. 서로 뭐 하는 거라?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뭐 하면서 위안을 주면서 어느 가시덤불 숯구덩에 놓일지라도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놓일더라도 우리는 옥돌같이 호조시 묻혔다고 생각해. 왜? 우리 마음속에 순수함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라. 청태라도 자욱이 끼일 일일 것이다. 청태는 이끼야. 이끼 푸른 이끼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지? 가난이라든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게 무등을 보며라는 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계죠. 한계. 한밤중에 혼자 깨어있으니 세상의 온도가 내려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나는 병들어 있는 거지. 온도가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뭐야? 어떠한 추움이라든지 쓸쓸함이라든지 그런 걸 느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간히 늑골 사이에서 추위가 몰려온다. 여기 지금 뭐 되고 있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등산도 하지 않고 땀 한 번도 안 흘리고 내 몸속에 마주치는 한계령의 바람 소리, 이게 좀 더 뭐 돼 있어? 형상화되어 있어. 뭐에 대한 형상화냐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한계, 이 형상화를 드러내는 거지. 다 불어버려 갈 곳이 없어. 머지않아 떠나지도 못하는 온몸 그대로 눈보라 속에 놓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런 한계 상황에서 느끼는 뭘 이야기하는 거지? 절망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산도화가 있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있습니다. 자, 이 시도 한번 보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면 여러분들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방법으로 산도화 보죠.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 산. 그 산은 어떤 산? 구강산이야. 보랏빛, 석산이야. 산도화, 두호송이, 송이 벼는데 사무부 형태가 되는 겁니다. 두호송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뭐냐면 여백의미야. 참고로 박모고래 시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동양화를 생각하면 돼. 이 기반적으로 뭐가 있냐? 어떠한 신선적 사상을 바탕으로 있는 시를 써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봄는 옷과 흐르는 옷 같은 물이야. 봄이야.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슴은, 암사슴은 발을 씻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 산에서 느껴지는 어때? 순수하고. 순수함은 뭐를 통해서 나타내는가? 사슴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한 바로 뭐냐면 동양적 이상향의 모습, 이렇게 제시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어요? 다음 두 번째, 백석이야.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자, 지금 어떤 상태야? 눈이 내린 상태야.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어떤 상태야? 쓸쓸하게 앉아서 소주를 마시죠. 소주를 마시면 생각해. 나타샤와 나는 흰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우는 깊은 산골로 가자. 그러면 여기는 깊은 산골, 산골이 어디가 되겠어? 화자가 가고자 하는 이상향,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어. 그러면서 뒤에 봐봐. 자, 언제 내 속에 고전이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여기 세상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세상이라는 건 속세야. 그러니까 속세에 물들지 않는 산골에 가겠다라는 거, 뭘 지키는?
순수한 이상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세상을 벗어난 순수한 세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져 있는 게 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갑시다. 생애 감각. 시도 한번 보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김광섭의 생애 감각은 김광섭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난 이후에 깨어나서 쓴 시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생애 감각이라는 의미는 삶에 대한 인식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어. 뭐라고? 생애 감각은 삶에 대한 감각, 인식, 깨달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이 시는 시간 형태를 한번 봐봐. 여명의 종이 울린다. 빛이야. 새벽녘의 아침의 빛이 울린다.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산다. 닭이 운다. 개가 짖다. 현재형이지.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현재 나지. 깨어나는 거야. 병이 있다. 쓰러졌다가 깨어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인식하는 거야. 그때 이 인식이라는 건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냐?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다시 한번 인식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 산다. 이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시는 언제로 가는 거냐? 과거로 넘어가는 거야. 아픔의 하늘이 무너졌다. 이렇게 뒤에 시어를 봐봐. 여기는 현재형이지, 현재형. 뭐뭐 한다. 현재라면 뭐야? 과거지. 그러니까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를 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했어. 지금 뭐야? 살아날 확률이 낮은 상태에서 푸른빛 장마에 넘쳐 흐르는 강물 위에 떠서 황야로 가. 이때 황야는 어디야? 죽음을 향해 내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나는 무너진 뚝 위에 서 있어. 기슭에서 얘가 바로 나에게 뭘 주는 거냐면 어떠한 생명의 깨달음이야. 생명의 의지와 깨달음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저거를 보면서 나한테 깨달음을 줬다. 나는 그걸로 인해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뭐 할 수 있어? 그렇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앞에 여명의 종이 울린다로 시작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리산에서 한번 보자. 시적 화장지는 어디 있어? 속리산이라는 공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지. 가파른 비탈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온 나에게 속리산은 순한 길을 열어보였다. 나는 이제 산을 순한 길을 가는. 산다는 일은 더 높게 오르는 일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듯 이게 주제예요. 산다는 건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 작품의 주제라고. 평평한 길을 가도 제자리 같았지. 아직 높음에 대한 선망을 가지나 높이에 대한 선망이라는 게 세속적인 욕망이야. 세속을 벗어나서도 세속의 습관은 남아있어. 세속적 욕망은 아직 남아있어. 산은 어깨를 낮추면 이렇게 속삭였지. 그것만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지. 자, 내가 넘치는 건 정작 산이 아니라 넘는 건 산속에 갇혀있는 시간일까. 이때 이 시간이라는 건 뭐야? 세속적인 욕망을 벗어나고자 함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뒤에 봐봐. 오히려 산 아래에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그 하루하루가 더 가파른 고비였을 것이라고. 세속적인 게 결국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지. 그거를 어디서? 속리산에서 나는 깨닫게 되었다. 산다는 거 어떻게?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다 라고 말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단오, 그 다음에 흥부부부상. 이 작품의 공통점은 둘 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춘향전이라는 고전 이야기를 모티프로 해가지고 시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초다스 수린날엔 안 해요. 시적 대상입니다. 그대는 춘향이가 되라. 그러면 나는 누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도령이 되겠다. 창포를 물어내어 삼고 그대는 17. 나는 그 나이쯤 되어서 거들까지 두 가닥 쭉쭉. 나도 오늘 밤에 그대에게 오래도록 긴긴 편지를 쓰리라라는 건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춘향이가 되고 나는 이도령이 돼서 그들의 사랑처럼 우리의 사랑도 이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지. 하늘을 솟구쳐서 뒤에 뭐라고 나있냐? 서늘한 흰구름만 보고 숨어있던 날 보지 못한 그대의 안타까움을 내가 아무라고 그대 잠든 꿈결 위에 붙이리라.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시가 흥부부부인데 이때 봐봐. 춘향전과 흥부부부 고전 문학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흥부부부가 있는데 시적 대상이
박덩이를 사이에 두고 가리기 전에 건넨 웃음살, 이게 이 작품의 주제예요. 이 웃음살의 의미를 생각해봐라. 자, 금의 문제니 황금 벼이삭의 문제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세모친 건 세속적인 거야. 이 웃음은 세속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던 정갈하던 확실히 그것이 문제다. 이때 그것은 긍정적이다 이 말이야. 왜? 속성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매고 손발 닿는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춰주던 거울면이야. 서로 뭐 하는 거지? 위로하고 위안하는 존재였어. 많은 걸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가진 게 없지만 함께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생각해주는 게 진정한 가치의 웃음이다라는 게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겠지. 웃다가 서로 불쌍해서 서로 구술을 나누었으니 눈물이지. 그러다가 금시 절로 면에 눈물까지 서로 부끄러워. 왜? 삶이 힘든 걸로 인해서 울었다는 게 부끄러운 거야. 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마음의 인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 물살이 가다가 소리쳐 반짝이듯 서로 수술한 척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보라. 확실히 그것은 문제다라는 걸 통해서 이때 문제는 반어적으로 바로 멀리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긍정적인 속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은의 성묘죠. 성묘. 아버지가 실적 대상이야.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에 대한 거야? 남북통일에 관한 거지. 아버지가 왔다 갔다 했던 그 곳이야. 근데 지금은 어떻다라고 볼 수 있냐면 때로는 소도 노래를 흥얼거리고 꽃피는 남쪽에서 남쪽이라 쭉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뭐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남과 북을 오갔던 바로 그러한 소통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남북을 떠도는 청정한 소금장수가 되십시오라는 건 어떤 소망을 담기는 거냐면 남북 통일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이 시의 특징이 되겠지. 그렇지 않죠? 그러네. 자, 마지막 거 갑니다. 아하, 신대철의 추운 산이야. 유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몇 가지 정리하면 돼요. 시적 대상이 추운 산이고 최승호의 대설주의보인데 저건 시대적 배경을 좀 더 이해해야 됩니다. 한번 보죠. 춥다. 눈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걸어야 할까? 참령과 흰 머리카락 휘어지도록 걷고 이때 여기서 눈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순수함을 간직한 존재야. 순수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때 사람들은 속세의 사람들이야. 이름을 붙여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 이름으로 말하고 이름으로 듣는 사람들, 이름을 두세 개씩 갖고 이름에 매어 사는 사람들, 세속적인 욕망을 비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왜? 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세속적인 거에서 뭐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깊은 산에 가고 싶다. 소망이지. 사람들은 산을 어디다 두고 다닐까? 혹은 산 가까이 무엇을 메웠을까? 생각을 돌리자. 눈발이 날린다. 그러면서. 자, 눈꽃. 자, 이때 이 꽃들은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순수함을 가진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뭐랑 똑같아? 눈사람과 똑같아. 나는 하루를 하루 종일 돌아서 분침 하나, 약침에 침묵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들어가자 추위 속으로 바로 뭐냐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야. 세속적 욕망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 산으로 가겠다라는 걸로써 산을 통해서 바로 뭐 하겠다? 순수함을 배우겠다라는 의지를 노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대설주의보야.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찬제에 올라올 수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굳은 눈발을 휘몰아치고 조그만 수덩이만 하는 게 짧은 날개를 파닥거리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에서 날아간다 라고 볼 수 있어. 길 잃은 등산객들이 있을 때 외딴 두매 맑은 듯 은하수가 퍽퍽 쏟아 날아오는 덤벼드는 눈. 이때 눈은 시류가 무난이야. 앞에 나와 있는 눈과 뒤에 나와 있는 눈의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지. 다투어 몰려드는 힘찬 눈보라 군단. 이걸 통해서 시대적 배경이 바로 뭐냐면 군사적 독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눈보라 내는 백색의 계엄령.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다. 조그만 수덩이 짧은 날개를 파닥거려. 그럼 얘는 굴뚝새는 바로 뭘 이야기하겠어?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을 이야기하는 거지. 날아온다 까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추어 그 뒤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뒤에 갑니다. 뒤에. 길을 움직이는 삼층선이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는 소나무 가지를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드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이게 뭘 상징한다고? 억압적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하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음을 비판하는 형태의 시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수업했던 내용들이 여기까지가 끝인데, 지금 오늘 수업했던 것들은 수능에 나올 수 있는 패턴 위주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시를 하나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건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주제적인 측면과 화자의 상황, 시적 대사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